고전소설. 자, 이거는 그냥 장르만 알아두세요. 이 제목으로는 풀 수 없어서 우리가 남자 이름이 나오면 보통 여웅소설이고, 이건 여웅소설이야. 여웅소설 플러스 가정소설이야. 남자 이름 나오면 여웅소설. 그럼 가정소설의 기본 패턴은 우리가 부인들이 여럿 나오면 돼. 본초랑 첩의 갈등이야. 근데 올해 수능 문학의 특징이 원래 기본 패턴이 본초가 거리고 첩이 마이너스인데 이번에는 계속 바뀌어서 본초가 마이너스로 나와지. 여기서는 얘가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가 얘를 모함하는 방식. 보통 이 첩들의 갈등은 이 영웅이 남편이야. 이 남편이 부재할 때 발생을 하지. 기본 패턴부터 이렇게 볼게. 그러면 두 중에 얘가 굳거리면 언제나 굳거래 조력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게 기본 패턴. 그러니까 장경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영이다. 뭐가 영이냐? 좀 이따 설명해 볼 거고. 그랬을 때 이 영이 귀향을 갑니다. 부재. 그 사이에 본부인과 첩의 갈등.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물의 관계. 어디가 나올지 몰라. 이 큰 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거기에서 장경이 영웅인데 귀향을 가게 돼. 남편이 이제 부재하게 되니까 장경이 핵심은 소씨라는 부인과 초는 첩이야. 근데 이 초는 기생 출신이야. 장경이 어려울 때 과거 급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던 첩이야. 이 첩이 기생이지만 첩으로 들어왔어. 플러스야. 근데 워낙 장경이 초원을 사랑하다 보니 소씨가 또 시기 질투해서 초원을 모함하는 거지. 남편이 귀향간 사이에. 그럼 우리 기본 패턴, 우리 가정소설의 기본 패턴이 뭐니? 어떻게 모함을 하니?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렇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정절, 바람 피웠다. 이 구조 중에 이 구조, 이 정신 구조, 정절을 모함하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나오면 이거 꼭 나오겠지. 정절, 모함하는 방법. 이게 바로 뭐냐면 편지, 서간. 그래서 초운이 몰래 정사운이라는 사람한테 이 초운의 글씨체를 모방해서 소씨가 시켜서 위조로 가짜로 해서 정사운한테 초운이 사랑한다는 편지를 쓰는 거지. 그래서 나 사실은 당신이 더 좋았어요. 이 장경보다. 근데 장경이 너무 심하게 대실해가지고 제가 잠깐 당신 잊었어요. 지금 내 남편 지금 귀향가가 없거든요. 이때 우리 만납시다. 라는 편지를 가짜로 써서 보내는 거지. 얘 필기체로. 근데 얘는 이제 진짜인 줄 알고 답장을 또 쓰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 둘을 모함하는 구조가 되고, 이 편지를 보고 몇 날 며칠에 자기가 당신을 데리러 가겠소 라고 했을 때 벌써 얘는 편지를 다 받아와서 알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렸다가 정사운을 잡고, 자 봤더니 현장, 불륜의 현장 목격이다 라고 초운을 이제 몰아세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서간이 되는 거죠. 서간이 왔다 갔다 했고, 그러면 다시 또 진씨도 부인이야. 그럼 진씨 부인은 국거리야. 이 진씨 부인이 초운의 억울함을 알고 또 여기서도 서간, 편지를 써서 위로를 하고 참아내라고 하는 상황이지. 만약에 이게 크게 나올 수가 있어. ES처럼 얘네들, 이 영 중에 가정소설에 초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장경견이 아예 영 쪽에 초점을 맞춰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영소설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이제 장경과 연왕의 대결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태자, 이제 왕이 죽고 태자가 이제 올라왔을 때 장경이 그 어린 태자를 보필하고 있었는데, 어린 태자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연왕이 있었다. 마이너스면 태자를 제거하는. 그래서 얘를 방어하다가 모함받아서 장경이 귀향을 가게 되고, 또 초운도 소씨의 모함을 받아서 귀향처럼 쫓겨나게 되는데, 둘이 만나서 또 힘을 합쳐서 연왕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지. 연왕도 제거하고 다시 태자를 왕위에 복위시키고 초운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크게는 영적인 구조, 이 귀향간 상태에서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소씨와 초운의 관계, 그 모함의 과정은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초운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어렵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줄거리나 복에서 다 설명을 해줄 거야. 장경경 나오면 오히려 기존의 가정소설과 반대로 이 첩이도 서간으로 정절로 모함을 당하는 구조다라고만 기억하면 돼. 어떤 이름들을 어떻게 당하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어.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한림전도 나올 만한 작품입니다. 특이한 소재라서 뭐냐면 여기에 한림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한림학사라고 해서 이제 관직에 오른 어느 정도 학문이 있는 이름 몰라도 되고 한림이 있고 플러스 영혜빙 이름 몰라도 되고 둘 다 여자야. 둘 다 여자인데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 그치? 이렇게 앞서간 소설이 있었잖아. 그치? 좋습니다. 동성연애 아닙니다. 방한림은 여잔데 남장으로 변신을 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여인이고, 영혜빙은 여잔데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아서 남자들과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는 여성입니다. 얘는 남자처럼 살기를 바라는 인물이고, 남자처럼. 얘는 그 당시가 남녀 평등하지 않은데 평등하게 왜 여자가 구속돼야 돼? 이런 걸 거부하는 남녀 평등의 삶을 사는 인물이야. 그래서 마침 얘네들이 서로 약속을 해. 얘는 어릴 때부터 남장을 해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여자라는 거 알고 그러면 둘이만 결혼을 하는 걸로. 그럼 결혼하면 얘도 여자니까 같은 여자로 지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얘는 남자로 변신해서 남자처럼 살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각각의 욕망을 다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다 욕망을 실현하는.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그 여성들 평등, 주체적인 삶을, 욕망을 보여주는 소설이지. 이제 앞서간 소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소설이잖아요. 야, 우리나라에 이런 작품이 있었던가? 자,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 방간주와 영혜빙은 여성으로서의 보편적인 삶을 거부. 그렇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주체적, 근대적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 요즘 다 이렇지? 그들이 관습적인 여성상, 전근대적인 걸 거부하고 여필 종부, 남자를 따르는 걸 거부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서로 다른. 어떻게 다른가? 좀 전에 말했지. 방간주는 남성의 권위적인 삶을 철저히 모방하고 성공한 영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고, 남자로 정말 남자의 삶을 살아가고 사는 거고, 영혜빙은 겉으로는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삶을 살면서도, 겉으로는 이제 아내로서 겉으로는 살면서도 핵심은 남성과 대등한 삶.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둘은 친구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부부처럼 하지만 둘이 있을 때처럼 말칠 때 맞짱 뜨면서 대화하고 그러지. 자, 최고운전은 수능이 한번 나왔어. 한 10년 전인가 이렇게 한번 나왔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경주 최씨의 시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경주 최씨야. 최치원의 호가 고운이거든. 고운 최치원. 이 실존인물이고, 신라 실존인물. 그러면 이거는 최치원이라는 정도는, 고운이 최치원인 정도만 알면 제목으로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최치원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2살인가 13살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지. 당나라로. 아버지가 갑자기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배 태운 다음에 팍 배를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학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주 최씨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경주 최씨는 이게 육두품이에요. 성골, 진골의 골의 계급이 아니야. 뼈대는 집안이 아닌 거야. 골. 성골,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이야. 그래서 야, 아무리 신라 있어봤자 신분 때문에 너 가능성 없다. 유학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깨어있는 거지.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당나라가 또 그 당시 열려있는 건 외국인들에게도 과거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외국인 특별전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특별전형에 과거 시험으로 붙어가지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문장으로 글을 날리지. 그래서 지금 이 최치원의 피를 받아가지고 내가 꿈이 66세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게 내 꿈인데, 그만큼 뛰어난 인재거든. 뛰어난 문인. 근데 소설이 왜 이거 얘기하려고요? 이 소설에서는 이제 언제나 부정적인 현실이잖아. 이 중국. 이 소설에서는 이 중국, 이 거대한 중국이 이 신라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거에 대한, 그럼 잘 봐. 얘네는 거대한 나라인데 이 거대한 중국을 뛰어난 글솜씨로 제압하는 건 나이 어린 청년 정도? 청년급 애가 거대한 중국의 문인들과 이런 것들을 뛰어난 능력으로 다 제압하는 과정을 통해서 억압받고 있던 우리 신라의 상황을, 이걸 쓸 때는 사실은 배경은 당나라인데 이걸 쓸 때는 소설은 조선시대부터 나왔기 때문에 조선이
중국한테 당하고 있는 것들을 서력하는 이런 의도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중국에 있는 뛰어나다는 능력자들이 계속 최치원이 중국으로 가서 이들이 최치원을 계속 얼마나 뛰어난지를 시험을 하지. 아무리 어려운 걸 시험해도 가뿐히 다 통과함으로써 이들을 제압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최고운전, 최치원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사심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갖고 중국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적이지 실존 인물이긴 한데 원래 실존 인물이 나오면 정기성을 띠면 안 되는데 정기성을 띱니다. 다 계속. 그래야지 중국을 이기겠지. 중국 황제와 문인들을 기겁하게 만드는 거지. 결국은 이들을 승리하고 돌아오고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등등입니다. 나중에 최치원은 귀향을 또 가게 되고 모함으로 유투품이가 능력이 뛰어난데 유투품이하면 귀향 가야 되겠지. 모함 받아야 되겠지. 이거 우리나라의 구조가 그렇거든. 가야산에서 은거하면서 정말로 신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최치원을 모시는 사당이 지금 전국에 몇백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인호는 신의 자손, 유투품의 자손이면서 신의 자손. 자, 보시죠. 최고운전에 반영된 민족의식. 최고운전은 중국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고, 중국은 오랜 역사 동안 대국이라는 대국 이후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외교적 사대를 강요하여 수치와 서름을 줬는데, 이러한 무시와 서름을 갖기 위해서 신라시대 학자로 어린 나이가 중요해. 중국에 가서 중국의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하고 문장으로 이름을 떠친다. 허구했다. 중국 황제가 낸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문인들과 겨루어 장급제하는 최치원의 영웅적 모습을 통해서 민족적 자긍심. 그 얘기죠. 이건 제목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이거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냥 송사소설이다라고 정도만 재판하는 거. 송사소설이다 보니 당연히 억울한 인물이 나올 거고 군맨이겠지. 군맨 쪽이 억울할 것이고, 또 송사가 재판이다 보니 우리 이 재판, 부정한 재판관들 나오겠지. 마이너스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 이렇게 들어있겠지. 자, 큰 틀에서 제목으로는 요거밖에 이제 우리가 기억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세부적으로 고전 소설이든 뭐든 또 인물의 관계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의 관계. 자, 유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에 유연의 형 유유가 있습니다. 이 유유라는 인물이 가출을 해. 아버지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공부 안 해. 가출해가지고. 그래서 형이 가출하고 나니까 그 형의 아내 백씨, 형수지, 이 형수가 이 재산을 다 탐해서 재산을 다 갈취하려고 하다 보니 유연이 그걸 막는 송사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거든. 재산 상속.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야.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유유의 아내가 이제 이지랑 심융이라는 역시 마이너스 졸업자야. 얘네들을 데리고 첫 번째가 가짜 유유, 채윤기라는 가짜 유유를 데리고 옵니다요. 그랬을 때 이 유연이 맞서서 그건 가짜다라고 해서 밝혀냅니다. 여기 유유와 유유의 아내가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서 어떻게 1차 송사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고 2차 송사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가짜 유유인 채윤기가 도망을 가니까 이제 이 백씨가, 유유의 아내 이 백씨가 다시 유연을 모함을 합니다. 살인죄로. 유유를 죽였다. 이 지금 사라졌는데 도망갔는데 계속 진짜라고 말하면서 유유를 죽여서 매장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유연은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분명히 누가 봐도 가짜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연이 살인죄로 몰리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역시 엄청난 권력과의 비리,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권력 비리, 뇌물, 수수가 있었습니다. 요즘하고 달라진 바 없지. 또 3차, 이제 유연이 죽고 나서 유연의 아내가 이제 억울해서 3차 소송을 합니다. 이때 소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출했던 진짜 유유가 돌아오고, 그래서 유연의 아내 이 씨가 유연에 죽었지만 죄 없음을 밝히게 되는 거고, 동시에 이때 이 죽게 한 결탁한 요런 마이너스 관리들도, 부정 관리들도 벌하게 된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 그래서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건
이 송사를 중략이라는 걸 통해서 1차, 2차나 2차, 3차 두 개의 사건을 놓고 이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를 낼 거라는 거지. 전체 맥락은 어쨌든 송사기 때문에 뭘 송사하는데 억울함이 있는데 한 가정의 재산.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인물들이고 이쪽이 플러스 인물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시험제 나오면 혹시 1차가 나온다면 1차에서 오히려 이 가짜임을 밝혀내는 재판관은 있어. 긍정적인 재판관, 뇌물이 아닌. 그 재판관하고 구분해야 돼. 플러스 재판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송사소설의 특징이 이거구나. 지금 송사소설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송사소설이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한 번쯤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송사소설로서의 유연의 옥사 사건을 근거로 이항복이 쓴 유연의 전이라는 건 그냥 한 인물, 일대기. 유연의 형 유희의 가출 후에 유연의 내부인 달성형 이지와 유희 안에 백씨가 가짜 유희를 등장시켜 유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로채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가짜 유희의 진을 묻는 송사. 1차 소송에서 최인규가 가짜임이 드러나고 이후 백씨가 유연을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2차 소송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한 이지 등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게 포인트고, 2차 송사 중 고문으로 유연이 죽은 후 진짜 유희가 등장하면서 유연의 억울함을 풀고자 노심초사하던 유연의 아내 이씨가 법부에 호소를 하게 되고, 이에 3차 다시 벌어져서 유연의 죄 없음이 밝혀지고 죄인들의 유연을 국문한 관리들을 벌하게 되고, 송사 진행 과정에 등장하는 문제점과 관리들의 무능, 부정부패, 이게 초점이다.